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 슈퍼버그, 맷 메카시 지음, 김미정 옮김, 흐름출판사, 낭독 이성은. 역자 후기를 쓰고 있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구촌이 시끄럽다. 2003년 사스, 2012년 메르스 사태의 원인이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변이를 일으켰다고 한다. 환자는 세계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데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를 낳는 미생물이 있다. 바로 슈퍼버그다. 슈퍼버그는 언론에서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 박테리아를 지칭하며 만들어낸 단어다. 주로 박테리아가 거론되지만 치료제가 듣지 않는 진균도 포함된다. 2019년 20개국으로 퍼졌던 치사율 60%의 항생제 내성 칸디다 속 진균이 그 예다. 슈퍼버그의 피해는 실로 놀랍다. 2019년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매년 280만 명의 미국인이 항생제 저항 감염을 겪고 있으며 3만 5천 명이 그로 인해 사망한다고 보고했다. 유럽 질병통제센터도 매년 슈퍼버그 감염으로 사망하는 유럽인이 3만 3천 명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세계보건기구는 2017년 슈퍼버그 12종을 발표하면서 매년 70만 명이 이로 인해 사망하고 있고 2050년에는 연간 1,0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병원 내 슈퍼버그 감염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 해 3,400명에서 3,9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03년 사스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774명, 2012년 메르스 사망자가 85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실로 엄청난 수가 아닐 수 없다. 1928년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후 인류는 병원균을 정복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박테리아는 끊임없이 항생제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아내며 슈퍼버그로 진화해왔다. 이에 감염학자들은 슈퍼버그를 물리칠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을 촉구한다. 그들은 슈퍼버그의 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 지금 쓰이는 항생제 대부분이 1970년 전에 개발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항생제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한마디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항암제에는 높은 가격을 치를 의향이 있지만 비싼 항생제에는 거부감을 가질 것이다. 이런 거부감에 직면한 의사들은 값비싼 항생제 신약보다 기존 항생제를 처방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런 현실을 잘 아는 제약회사들은 항생제 개발을 주저한다. 게다가 10년 이상 걸려서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내성을 가진 병원균이 등장하고 있어 투자비를 회수하기가 더욱 어렵다. 이에 감염학자들은 항생제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항암제는 내성이 생겨도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만 항생제는 내성이 생기면 사회로 전파된다는 이유에서다. 개발에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항생제 신약에 대한 임상연구가 이 책의 모티브다. 임상연구의 대상은 바로 2014년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달바반신이다. 원래 화이자 제약에서 개발에 나섰다 포기한 것을 지금은 엘러간에 인수된 듀라타 테라퓨틱스에서 복합성 연조직 감염 치료제로 승인을 받아낸 약이다. 신약은 전임상부터 임상 1상, 2상, 3상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후 승인받지만 시판이 허가된 후에도 예상을 벗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종종 임상 4상이라고도 불리는 시판 후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콜럼비아와 코넬이라는 두 개의 의과대학을 거느린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의 의사인 맷 메카시는 엘러간의 의뢰로 달바반신에 대한 시판 후 조사를 했다. 이 연구는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사전, 사후 연구로 진행됐으며 각 단계의 연구 대상은 다른 환자들이었다. 사전 연구에서는 기존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환자들의 경과를 관찰만 했고 사후 연구에서는 달바반신을 투여한 후 효과를 기존 항생제 치료와 비교했다. 맷 메카시는 달바반신이 여러 항생제를 병용한 기존 치료법만큼 효과가 있으면서 병원 체류 시간을 거의 2일까지 줄여준다고 보고한다. 다른 항생제들은 입원해서 정맥주사제로 맞아야 하며 약효 지속 시간도 짧은데 반해 달바반신은 1회 30분만 주사하면 되며 약효도 일주일간 지속되기 때문이다.
병원 체류 시간의 감소는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염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유럽 질병통제센터에서 5가지 슈퍼버그 감염병을 관찰한 결과 75%가 병의원에서 걸린다고 보고한 것을 고려하면 그 의의가 상당하다고 하겠다. 맨 메카시는 가장 강력한 항생제의 하나인 반코마이신의 내성을 가진 슈퍼버그까지 출현한 지금 상황에서 달바반신이 대체 치료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주장한다. 15쪽가량의 연구보고서로 요약된 이 임상연구의 과정에 저자의 해박한 전문 지식이 더해져 한 권의 책이 완성됐다. 그는 임상연구 지원자들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에서부터 항진균제 니스타틴, 항생제 반코마이신, 자신이 시험 중인 달바 등의 개발을 둘러싼 뒷이야기뿐만 아니라 나치의 생체 실험과 터스키기 매독 생체 실험 등 어두운 과거를 딛고 지금의 임상연구 원칙이 수립된 역사를 들려준다. 여기에 베스트셀러 저자다운 흡입력으로 슈퍼버그의 위협에 날마다 노출되는 의료 현장으로 독자를 인도한다. 슈퍼버그의 공격을 가장 받기 쉬운 중증 환자들의 치료를 놓고 고민하는 그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슈퍼버그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하게 된다. 하지만 맷과 그의 멘토인 월시와 같은 헌신적인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있기에 조금은 안심해도 될 듯하다. 항생제의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최신 연구들은 특히 위안이 된다. 저자는 그중 하나로 박테오파지와 여기에서 유래하는 리신 연구를 소개한다. 박테리오파지는 자연계에 무수히 존재하는 바이러스 중 세균을 숙주로 삼는 것을 가리킨다. 또 다른 갈래의 연구는 소위 유전자 가위라고 불리는 크리스퍼 기술을 활용해 박테리아 내의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 유전자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연구다. 여기에 나노기술로 항균성 펩타이드 중합체를 만들어 병원균의 외벽을 물리적으로도 파괴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고 한다. 비전문가인 역자에게 이 책의 번역이 곧 학습의 과정이었듯이 독자 여러분에게도 이 책이 슈퍼버그 문제에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일각의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면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인식이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되는 요즘이다.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진균,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며 우리 곁에 늘 존재해왔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슈퍼버그의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는 항생제의 오남용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사람에게 쓰는 항생제를 가축과 동물에게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관행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항생제를 요구하지 말고 처방받은 항생제는 남기지 말고 복용하여 내성을 가진 병원균을 만들어 전파하는 일을 방지하라는 개인적인 대책 외에 농작물과 가축에 쓰이는 항생제를 어떻게 규제할지, 병원 내의 슈퍼버그 감염을 어떻게 방지할지 등에 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정확한 인식일 것이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대중의 관심과 인식만이 제도와 관행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항생제 사용과 내성 발생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할 뿐만 아니라 항생제 내성 발생률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요인인 인구 밀도까지 높은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인식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본다. 도니 알렉사키스가 말했다. 첫 번째 건물과 충돌할 때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는 응급실에 침대에 누워서 오른쪽 팔뚝을 벅벅 긁으면서 말했다. 사고일 리가 없지. 맑은 날인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50대 후반인 도니는 얼굴 전체에 거미줄처럼 얽힌 정맥이 드러나는 모세혈관 확장증을 보였다. 내가 소렌과 헤어지고 난 직후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뉴욕 자이언츠의 회색 티셔츠와 흰색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즉시 비명이 나오더군요. 그는 9.11 테러의 악몽이 그에게 어떻게 닥쳤는지 계속 들려줬다. 그러고 나서 미친놈처럼 집안을 뛰어다니며 장비, 안전화 등 눈에 보이는 대로 챙겼어요. 다음날 아침 그는 현장으로 갔다. 뉴욕시 소방관으로 22년간 근무했던 도니는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공격받았던 9월의 그 화요일 아침 켄터키 산속에 있는 집의 테라스에 앉아 은퇴 직후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전현직 소방관 모두 소속 소방서로 나오라고 했어요. 도니는 연기가 자욱한 빌딩 잔해에서 멀지 않은 베시 스트리트에 마련된 지휘본부에 배치되어 뉴욕 소방청 차장의 연락 담당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퇴직 후 느닷없이 호출받은 도니는 곧바로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뉴욕 소방국이 뉴욕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게 했다. 현장에 있는 동안 독성 물질을 엄청나게 들이마셨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벤젠을 흡입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 우리는 도니가 흡입한 공기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게 됐다.
화재와 빌딩 잔해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에는 약 70가지 발암물질이 있었고 15년 이상 세월이 지난 지금 현장 구조자들에게 뇌암, 방광암, 유방암을 비롯한 각종 암이 나타나고 있다. 그 연기에는 납과 수은 같은 중금속과 함께 석면, 섬유화학, 벤젠 같은 휘발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요. 그가 계속 팔을 긁으면서 말했다. 도니 외에도 5만 명 이상의 구조대원들이 그 후 몇 주 동안 유독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 그들 다수가 암 외에도 대부분 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만성, 신체적, 생리적 증상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9.11 테러 후 유독 화학물질로 인한 첫 사망자였던 경찰관 제임스 자드로가의 이름을 딴 자드로가법이 2010년 통과되면서 생존 구조대원들을 모니터하고 치료해주기 위한 세계무역센터 건강 프로그램이 설립됐다. 도니가 건강에 큰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된 것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 전화 한 통으로 세상이 바뀌었죠. 라고 그가 말했다. 통화 내용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가 안 좋다는 게 요지였어요. 그들은 나를 불러서 더 많은 검사를 받게 했죠. 온갖 검사를 받게 하더니 백혈구 수치가 몹시 높다고 하더군요. 골수 조직 검사 결과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확정됐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도니가 회상에 잠겨 말했다. 군대를 동원해야 했어요.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을 데려와야 했다고요. 하지만 그랬다면 나라가 공황 상태에 빠졌겠죠. 폭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도니가 말끝을 흐렸다. 몸이 너무 약해졌어요. 도니는 자신의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다. 고작 종이에 베인 상처 때문에 병원에 오게 되다니. 도니는 글귀를 멈추고 다른 손가락에 2배 크기로 벌겋게 부어오른 검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소시지 같았다. 나는 소렌에게 했던 것처럼 고름을 짜내려고 부드럽게 그의 손가락을 눌렀다. 단지 종이에 베었을 뿐인 작은 상처도 백혈병 환자에게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화학요법으로 면역체계가 파괴되어 작은 상처도 박테리아 침입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예전에는 그리스 신처럼 건장했는데 지금은 빌빌거리는 그리스인일 뿐이에요. 도니가 현자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환자들이 믿거나 말거나 내가 그들에게 늘 하는 말을 되풀이하며 청진기를 꺼냈다. 우리가 낫게 해드릴 겁니다. 간호사와 당직의가 근처에서 서성거렸다. 나는 그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과산화수소수를 부었는데 감염이 더 심해지기만 했어요. 훨씬 더. 라고 도니가 말했다. 그가 쓴 치료법은 플레밍이 그토록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방법이었다. 소독약은 그때도 효과가 없었고 지금도 효과가 없다.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응급실로 왔어요. 잘하셨어요. 종이에 벤 상처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믿어져요?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나는 도니에게 벤젠에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 더 자세히 물어보았다. 그는 온갖 종류의 유독 화학물질에 노출됐었다. 그런데 어떻게 의사들은 벤젠을 주 요인으로 지목했을까? 도니는 현미경으로 관찰된 골수의 모양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전적으로 확신하지는 못했다. 백혈병 진단을 내린 후 담당의는 화학요법과 최종적으로는 조혈모 세포 이식을 권했다. 의사가 지중해 지역 사람에게 이식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생각 좀 해봐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여동생에게 넌지시 말했죠. 동생이 구강 점막 검사를 했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완벽히 일치했죠. 정말 잘 됐네요. 나는 여전히 그의 손가락을 응시하며 말했다. 이식 수술은 잘 됐나요? 피부가 맞지 않았어요. 라고 그가 대답했다. 도니가 다시 팔뚝을 긁었다. 이식편 숙주 반응이라나 뭐라나. 동생이 그렇게 안가품을 하더라고요. 여동생의 골수를 주입해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새로운 골수가 숙주를 공격한 것이다. 그의 피부 안에서 이질적 세포들이 이전 세포들과 싸우면서 분출하는 물질로 인해 도니는 참을 수 없는 가려움에 시달렸다. 무지막지했죠. 도니가 덧붙였다. 이식편대 숙주병은 치명적일 수 있다. 내 환자 중 여러 명이 이로 인해 사망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만 다시 했다.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는 병원. 도니는 쾌활하게 우리 병원의 구호를 흉내냈다. 조혈모 세포와 벤젠, 자드로가법, 텔레비전 프로그램 데일리쇼의 오랜 진행자인 존 스튜어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야 도니에게 동의서를 건넸다.
그가 쉽게 거절할 수 있게 단어에 신경 쓰면서 나는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동의서를 내려놓았다. 약도 먹고 서류에 서명도 하겠습니다. 선생이 원하는 건 뭐든. 나는 지금 단계에서는 정보만 수집할 뿐 아직은 약을 투여하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다. 그냥 관찰만 하는 겁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고 싶거든요. 나도요. 제 말은 그는 손짓으로 내 말을 막으며 미소를 지었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도니는 동의서에 서명한 뒤 내게 돌려줬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화학요법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 이름이 B로 시작하던데. 그가 말한 약은 보르테조 밉이었다. 한 달에 약값이 $3,000나 되는데 정부에서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믿기나요? 당연히 그래야죠. 잠시 후 도니는 부어오른 손가락을 보며 말했다. 우리는 파리 때처럼 죽어나가고 있어요. 소방관, 지방경찰관, 주경찰관들이요. 후회는 없어요. 단지 유감이 있다면 아내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는 것뿐입니다. 도니가 이야기하는 동안 나도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생각했다. 나도 도니처럼 희생할 수 있었을까? 나도 테러리스트의 공격 소식에 퇴직했는데도 가운과 청진기를 급히 챙겨들고 나왔을까? 그날 위험에 뛰어든 사람이 도니만은 아니었다. 9월 11일 톰 월시는 워싱턴 DC에서 새벽 3시 15분 뉴욕행 기차를 타고 81번가와 5번가에 있는 스탠호프 호텔에서 개최된 신약 개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9시가 조금 못된 시각, 누군가가 컨퍼런스장으로 텔레비전을 밀고 들어오며 강연을 중단시켰다. 모두 이걸 보셔야겠습니다. 1시간 30분 후 월시는 세계 무역센터의 두 번째 건물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저와 함께 가실 분 있습니까? 그는 3명의 동료와 함께 밖으로 달려나와 버스 운전사를 설득해 도심으로 갔다. 30분 후 그는 뉴욕대학 메디컬 센터 근처에 마련된 임시 응급실을 지휘하며 연기 흡입, 눈의 찰과상, 골절로 실려온 환자들을 치료했다. 9.11 테러 후 그와 도니는 서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혼돈 상태를 정리하려고 애썼다. 도니가 글귀를 마쳤을 때 나는 그의 손을 맞잡고 말했다. 저희가 선생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요. 내가 문 쪽으로 향하는데 그가 말했다. 내가 안전화를 챙겨서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그냥 집에 있었다면 나 자신을 견딜 수 없었을 거요. 수치심으로 죽었을 거요.